본 방송은 10월 25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7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염진희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MLB 이야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후보 선수들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송준영 PD님, 진정현님, 황규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26년부터 이렇게 연도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6년은 카를로스 벨트란과 앤드류 존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기회인 매니 라미레즈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 3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왜냐면은 올라가실 분들은 거의 다 올라갔고 그리고 이 외의 분들은 사실상 투표로는 올라가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고 한데 이 3명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2026년 이번에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이 3명을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짜여질 텐데 벨트란 그리고 앤드류 존스 이 2명부터 일단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정현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저희한테 조금 더 친숙한 선수는 벨트란이죠. 네. 아무래도 많은 팀을 뛰었고 추신수 선수랑도 같이 뛰었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올해도 뛰었고 그리고 거쳐간 팀들이 처음 소속되어 있던 캔자스를 제외하면 빅마켓. 대부분 빅마켓 팀에서 뛰었어요. 매츠, 뭐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양키스, 그렇죠. 뭐 이렇게 다 휴스턴까지 이렇게 다 빅마켓 팀에서 뛰었던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 역할 해주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특출난 성적을 기록했다, 막 무슨 MVP 시즌을 탔다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출장하면 자기 할 만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제 30-30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워와 주루툴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 근데 이제 말년에 들어오면서는 조금 더 컨택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타격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타격 지표가 많이 좋았던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활약을 이어갔던 선수인데 이 벨트란이 지금 이제 26년 이제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번째로 이제 투표를 받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올해 진행했을 때 득표율이 70.3%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이면 무난하게 입성할 후보 중에 하나다. 75% 이상이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내년에 못 가더라도 내후년 그 다음 년 해서 어쨌거나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관건이 26년이라고 보면 26년에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75%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역대 지금 이 정도 페이스로 투표율 상승 추이가 있었던 선수들은 한두 명의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다 명예의 전당에 현하게 됐다는 그 자료가 있고 벨트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욕 매치 팬이잖아요. 매치 팬으로서는 벨트란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명예의 전당에 간다면 아마 매치 모자를 쓰고 갈 확률이 거의 99.99999%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상으로도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시대를 지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언제나 지배자 근처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예. 뭐 누적의 측면에서 봐도 딱히 모자람이 없고 그다음에 주요 마일스톤 달성 측면에서도 크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선수 말씀드리는 게 그 고점이 아쉽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그 조스라고 하죠. 그 커리어 피크 7년간의 WAR을 더해서 이제 딱 내는 그 수치를 봐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 평균치보다 높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그 현대적인 그 너드들이 좋아할 만한 스탯라인과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에 그 커리어 피크를 맞이했던 선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처럼 그 세이버라든가 어떤 그 새로운 모던 에라의 그 야구로 넘어오기 전이잖아요. 클래식이 조금 더 그래도 아직 중시가 되고 그쪽의 가치가 좀 더 가중이 되던 시절에 이제 막바지에 뛰던 선수라서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주목을 받고 저평가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리그 최고의 외야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후년. 맞아요. 늦어도 내후년에 헌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지간하면 26년에 될 거고. 네. 혹시나 이제 다른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면 27년까지 갈 거고. 진짜로 진짜 이상한 무슨 변고가 겹쳐가지고 28년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되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앤드류 존스가 상당히 전 재밌는 케이스라고 봐요. 여기는 뜯어보면요. 여러 가지 의외인 지점들이 있어요. 의외로 커리어가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된 선수고요. 의외로 피크가 높지 않고요. 의외로 타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수비 지표를 뜯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대단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중견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수비수로서는.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선수도 벨트란보다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어지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정현 씨는 어떻게 보세요? 앤드류 존스는 제가 일본 야구를 자주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부터 한 1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봤는데 13년도부터 라쿠텐에서 있었거든요. 2년간. 그 당시에 라쿠텐에 유킬리스라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 출신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 이제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 좀 신기해요. 오히려 누적 스탯은 벨트란보다도 좀 떨어지는 스타일. 네, 근데 이 선수 골드글러브 10번. 대단하죠. 모두 중견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견수 수비로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렇다고 타격 지표가 막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막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산 400 홈런 넘었고 통산 OPS도 0.8 넘었고 이제 그렇긴 한데 WAR을 보통 타격이 아니라 수비로 많이 쌓았던 선수.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말년에 가서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고 수비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말년에 좀 지표가 좀 많이 차이가 났던 이제 그런 선수인데 저도 어지간하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 선수는 26년 투표가 9번째예요. 그러니까 27년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불안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6.2%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득표율 차이를 보면은 진짜 그 상승 추이를 보면 정말 간당간당하게 내년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진짜 막차 타고 그 빌리 와그너처럼 마지막에 들어가도 마지막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러니까 빌리 와그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건데 저는 이 명예전당 투표 이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빌리 와그너 케이스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 선수 처음에 명예전당 그 밸런스에 후보군에 올라갔을 때 10%도 못 받았던가? 맞아요. 정말 낮은 지지율. 넌 네가 무슨 명예전당이냐? 무슨 불펜이 명예전당이에요, 일단. 이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가면 갈수록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페이스로 투표율이 올라오더니 10년 차에 82% 받고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 평가 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가면서 특히나 최근 10년 거치면서 정말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앤드류 존스도 약간 이런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크가 정말 짧고 굵게 왔다는 인상이 있는 선수거든요. 20대 후반에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공수 지표를 쌓았는데 30대 전체를 날려먹었거든요. 피크가 정말 빠르게 꺾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산 WR이 BWR 기준으로 62.7이고 그 피크 7년간의 월7, WR7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벨트란보다도 높아요. 46.4. 네. 이 선수도 참 벨트란과 더불어서 재밌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약간 이 벨트란과 앤드류 존스 케이스가 딱 그 트렌드 변화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시기잖아요. 지금 2010년대, 20년대가. 그러니까 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한 명 더 언급을 해보자면 체이스 어틀리도 딱 여기랑 같이 묶여서 그 트렌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 가장 뛰어난 공격형 이루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피크 때 제일 잘했죠. 피크만 놓고 보면은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선수보다 나은 피크를 보낸 이루수를 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피크가 생각보다 길지 않았던 게 문제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OPS 히터의 정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고타율 아니었고요. 물론 2007년에는 3할 3푼도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통산 타율이 2할 7푼대거든요. 뭐 고타율의 선수 아니었고 홈런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40개씩 때려낸 선수 아니었고.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은 정말 꾸준한 출루 능력과 개피팅 능력. 2루타 막 40개씩 때려내고 20개씩, 20, 30개 때려내는 이런 선수였고, 종합적으로 진짜 OPS 히터라는 그 정의에 100% 부합하는 약간 추신수 계열의 예, 그런 선수였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선수의 대단함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특히 2010년대 이후, 2010년대 후반 이후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막 이제 명예전당 후보로 이제 헌액이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 체이스 어틀리라는 선수의 그 케이스를 홍보하기 시작했거든요. 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선수였다. 명예전당 보내자.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이런저런 포럼이라든가 어떤 기사들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이 벨트란하고 앤드류 존스는 어차피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얘기가 없는데, 야 체이스 어틀리 얘 보내야 돼. 체이스 어틀리 홍보대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벨트란이라든가 존스에 비하면은 누적 측면에서, 그리고 종합 세부 그 WAR 측면 부분에서 약간 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어틀리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얘 보내야 된다고. 얘 진짜 역사상 최고의 공격형 이루수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많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벨트란, 존스, 어틀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적 측면, 특히 홈런 측면에서 통산 홈런이 250개인가? 60개 언저리로 생각보다 되게 빈약하긴 하거든요, 볼륨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기도 한 2030년대 초반, 이번이 이제 겨우 두 번째 투표였으니까 2032년인가 3년까지 이제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대 후반 2030년대로 가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되게 그 트렌드 변화에 어떤 산 증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게 어틀리 보면은 지금도 투표율이 거의 매년 10% 정도씩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도 뭐 지금 찾아보다가 좀 놀랐는데, 이게 이 선수가 크랙 비디오보다도 WAR 기준은 더 높더라고요. 높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안 들어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준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세이버 쪽에 좀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이 아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정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야구의 흐름상 아마 저는 솔직히 2020년대 안에는 충분히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6년의 새 선수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27년에는 그 26년에 만약에 앤드류 존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기회를 또 받고 그 외에 또 새로운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니 라미레즈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27년에 대해서 정확히는 26년 투표죠. 네.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선수들은 이전에도 후보군에 있었던 선수들이고, 그쵸. 이제 26년 이제 넘어갈 때 마지막 기회를 받게 될 선수 매니 라미레즈. 네. 맞아요. 여기가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묶어서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묶어야 돼요. 에이로드랑 매니 라미레즈를 묶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공통점이 있는. 그렇죠. 네. 이상한 공통점이 뭘까요? 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이름 옆에 별이 붙는 별이 아주 붙는 좋지 않은 여러모로가 아니죠. 그냥 약물 스캔들이 있는. 스캔들이 있죠, 이분들은. 네. 공식적으로 걸린 두 번 걸린 분들이죠. 네. 한 번도 아니고. 네. 두 번 걸리면 확정이거든요. 악질이거든요. 이건 냉정히 얘기하면. 근데 일단 매니 라미레즈는 약물이 아니었다면,
이런 가정의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청정했다, 약물이 걸린 적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첫 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무조건 첫 턴이죠. 둘 다 첫 턴이에요. 그럼요. A로드는 만장일치였을 거예요. 99% 이상이겠죠, 최소한.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사실 우리가 베리 본즈 케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뭐 로저 클레멘스 케이스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선수들이 투표 대상이 됐던 게 2010년대였어요. 중후반. 네. 근데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미묘하게 느끼고 있는 게 이 약물 전적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투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씩 그래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의 글들도 보이고 투표율 추이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이런 경향들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매니 라미레즈는 그 처음 그 후보군으로 올랐던 게 2018년인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좀 오래 전이라서. 좀 오래 전이라서 거부감이 여전히 좀 만연할 때 후보군에 이제 올랐던 선수라서 결국에는 지금 9년차 9번째 투표에서도 30%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뭐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A로드는 좀 달라요 얘기가. 이 선수가 이제 4번째 투표에서 37% 받았는데 트렌드가 조금 더 바뀐다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좀 미묘하게 그 추이가 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적만 보면 안 주면 안 되는데. 매니 라미레즈는 타자로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지만 수비수로서 좀 까먹는 게 많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꼭 필드 위에서의 어떤 뭐 약물 구설수뿐 아니라 필드 바깥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선수예요. 분명히 뭐 언론과의 뭐 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뭐 자잘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A로드에 비해서도 좀 더 마이너스 될 요소들이 많았는데 A로드는 필드 위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꽤나 흥미로운 케이스를 쌓았단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관계도 잘 구축을 한 편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방송에서도 막 뭐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잘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A로드 케이스가 정말 이후에 등장할 약물 전적이 있는 뭐 다른 선수들의 그 명예의 전당 헌행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될까요, 안 될까요? A로드. 네, A로드 얘기. 저는 솔직히 안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안 된다. 네, 본즈랑 클레멘스도 못했고 물론 시대가 물론 그때랑 비교하면 10년이 지나긴 하겠지만 딱 A로드까지는 뭐 매니는 뭐 안 될 거 사실상 확정적이니까 A로드랑 매니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10년이 지나 앞으로 이제 A로드 투표가 끝나려면 앞으로 한 5년 이상 더 그쵸. 5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뭔가 그래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막 엄청 지금 뭐 이미 매니 정도의 득표율은 A로드가 달성을 했지만 한 50%대 정도로만 머무르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50%? 네, 50%, 60%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근데 약물 전적이 좀 악질적으로 걸린 케이스죠. 맞아요. 네, 뭐 안 했다고 했다가 뭐 안 했다고 조금 크게 걸렸죠. 네네. 크게 걸렸죠. 스캔들도 컸고. 네, 약물, 그러니까 매니 라미레즈는 그래. 그 시대 때 사람이니까. 그래. 그때 다 했잖아. 예, 범죄였다면 A로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지난 상태였죠, 아무래도. 그래서 더 좀 비판을 받는 케이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A로드는 딱 저 기록을 보고 안 줄 수 있겠냐 하나와 약물을 한 타자를 줄 수 있겠냐가 결국에는 반반으로 정확히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지금 추세가 변했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큰 스캔들을 일으킨 타자를 용인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명예의 전당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올타임 선수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뽑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록만으로 뽑는 이게 명예의 전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뽑히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죠. 좀 드네요. 명분이 없다. 네, 정확히는 못 들어갈 명분이 더 크다. 못 들어갈 명분이 더 크다. 재밌는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 매니 라미레즈랑 A로드, 특히 이 중에서도 A로드는 현지에서도 정말 갈무늘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A로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대립하는 그 양쪽의 주장을 보면은 둘 다 설득력이 나름 있어요. 그 설득력이 그러니까 그 두 쪽의 주장이 다 설득력이 있다는 게
지금 이런 나름대로 빨리 올라온 투표율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앞으로도 이 A로드의 투표율은 꾸준히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거거든요. 명예전당 헌액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모니터링할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 뭐 여기 이제 2명은 묶어서 얘기했는데 약물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뭐 명예의 전당에 이런 선수들이 어울리나 그 명예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어떤 유의미한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언급할 이제 선수들은 투수들입니다. 투수들 재밌죠. 투수가 오히려 그 야수들에 비해서 그 명예의 전당 헌액 기준이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앤디 패티트, 킹 펠릭스 그리고 한 명 더 이제 언급을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건 이제 26년 클래스 얘기할 때 언급하겠지만 콜 해멀스 뭐 이렇게 3명이 묶여서 많이 이제 같은 기사도 나오고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패티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투표가 7번째 투표였고 27.9%의 득표를 받아서 사실상 헌액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누적 측면에서 생각보다 좋은 페이스로 누적을 쌓아나간 케이스인데 왜 패티시 명예전당에 못 가냐라고 항의하는 쪽을 보면은 명예전당에 올라간 선수, 투표를 통해 올라간 선수들 중에서 누적 페이스가 패티보다 못한 선수들도 있는데 투수들 중에 왜 얘는 안 되냐? 임팩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냐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반대로 패티시 왜 명예전당에 가야 되냐? 고점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수상 실적 같은 것도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라고 주장하는 쪽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 패티트하고 약간 정반대 느낌이 나는 케이스 아니면 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좀 같이 엮이는 케이스가 킹 펠릭스예요. 킹 펠릭스는 고점만큼은 패티트과 다르게 리그를 확실히 지배했다고 할 만한 구간들이 있었고 패티트과 비슷한 지점은 약간 다르게 안 좋은 쪽으로 다른 지점은 여기는 플레이오프를 단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패티슨 월드 시리즈를 5번 그렇죠. 우승을 한 양키스의 멤버. 그렇죠. 양키스 코어4 그 그렇죠. 멤버잖아요. 네. 킹 펠릭스는 시애틀의 그 길고도 긴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그 시절. 바로 직전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그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의 역사에 이제 중심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이상하지만 그 기간에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발 투수고. 둘의 누적 스탯을 보게 되면은 승 차이가 100승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팀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닝이라든가 세부 지표, 그 이닝 뭐 삼진 뭐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패티시 이닝이 600이닝 정도 많은 걸 제외하면은 비율 스탯도 뭐 킹펠릭스 쪽이 오히려 우위에 있고 이닝당 삼진 같은 것도 킹펠릭스 쪽에 우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의 우승이라든가 임팩트 이런 부분 가을 임팩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패티시도 우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글들이 사실 많이 보여요. 근데 펠릭스는 벌써 첫 번째 투표인데 20%를 받았거든요. 네. 패티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추이예요. 그렇죠. 이게 정당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앤디 패티슨 매년 꾸준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직전 시즌까지도 할 만큼 해줬던 선수가 앤디 패티시라면 펠릭스는 30살이 된 그 시즌부터는 냉정하게 레귤러로서의 가치가 없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은퇴도 좀 빨랐어요. 근데 킹 펠릭스가 보여줬던 30살 이전 이 29살까지의 시즌의 임팩트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업적을 남긴 퍼펙트 게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앤디 패티시 지금 킹 펠릭스랑 같이 두 번째 투표 발로서 올랐다라고 하면 득표율이 조금은 더 올랐을 것 같기는 그쵸. 해요. 근데 앤디 패티스는 이제 8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어요. 근데 킹 펠릭스는 이제 두 번째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고 20%를 받았다는 거는 어지간하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페이스면은 아무리 늦어도 8년 차, 9년 차에는 아니면은 맨 마지막 10년 차에 들어가든 해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2000이닝 넘게 던졌고 삼진도 2500 탈삼진 기록하고 떠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앤디 패티시야 뭐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은퇴를 해서
투표가 예전에 올라와서 지금 오래됐지만 이번 이후로 은퇴하는 이제 소위 명예전당에 올라갈 만한 선발 투수들의 기준점을 아마 킹펠릭스에서 정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투표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투수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 네. 비슷한 레벨의 투수들. 네. 그러니까 뭐 누적 스탯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점이 프라임을 확실하게 찍고 그 뒤는 약간 애매한 투수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수들에 대한 기준점을 어쨌거나 이 킹펠릭스가 만들어줄 네, 것 같다. 잡아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뒤에도 이제 그렇죠. 다른 투수들이 많겠지만. 근데 한 가지 논란이 됐던 지점을 제가 더 찾아본 게 있는데 사바시아랑 패티시 비교했어요. 사바시아는 첫 턴에 그렇죠. 압도적으로 들어갔죠. 86.8%의 득표율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는데 패티스는 7번까지 갔는데 27.9%거든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날 만한 성적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정도 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통산 WAR도 CC 사바시아가 62.3, 앤디 패티시 60.2, 월7, WR7도 그러니까 7년 고점을 기준으로 한 WR 지표도 사바시아가 39.4, 패티시 34.1, 조스도 사바시아가 50.8, 패티시 47.2. 잉크 같은 그 그레이 잉크, 블랙 잉크 같은 지표를 뜯어보더라도 이 정도의 득표율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패티시 심지어 그냥 클래식한 카운팅 스탯으로 가더라도 이닝이라든가 승이라든가 심지어 평균 자책점이라든가 비슷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게 저는 그 주장을 보고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패티시 약물 어쨌든 그쵸, 논란이 약물일 있는 수 있고. 선수다 예, 보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탯 차이에 비해서 득표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도 물론 이제 패티스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에이로드나 매니라미네스랑 다르게 한 번 걸렸고 사실 에이로드 같은 경우는 안 했다가 그렇죠. 걸려서 더 논란이 됐는데 패티스는 사실 했다고 인정을 빠르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약물 논란이 있는 걸렸죠.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저는 그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게 그리고 패티스는 좀 신기한 게 득표율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뭔가 그런 약물에 관련된 게 아예 없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티스는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투표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네. 선수의 평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되게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를 줬던 사람들이 안 주는 경우도 연 단위로 되게 많고 몇 년 연속으로 줬다가 갑자기 안 주고 다음에 다시 주는 케이스도 있고 이상해요 특이한 지금. 경우죠 사실.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컨센서스 형성이 안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약간 그 림보에 빠진 게 아닌가. 투표인단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약간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기는 약간 오히려 제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약간 특이 케이스 느낌. 그러니까 스탯 자체는 분명히 명예전당에 헌액이 된 많은 선발 투수 누적 조건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약물 이슈라든가 그 고점에 대한 판단 부분, 임팩트에 대한 판단 부분이 사람마다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양키스의 코어포로서 우승을 많이 했다는 게 꼭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양키스였기 때문에 이런 게 작용을 하지 평가절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키스니까 승 저만큼 쌓았잖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킹펠릭스는 시애틀인데도 저렇게 했잖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투표를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명예전당 투표를 보게 되면은 이 컨센서스 형성이라든가 이 투표율 추이 같은 게 참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그 패티도 전형적인 이 재밌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남은 3년 투표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 얘기해봤고 다음에는 저 개인적으로 꼭 언급을 해보고 싶은 선수인데 사실 그 여태 기존 후보군들 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될 선수인데 바비 어브레이유입니다. 바비 어브레이유인데 이 선수는 제가 왜 언급을 하고 싶냐면 저희가 앞서서 카를로스 벨트란, 앤드류 존스, 체이스 어틀리 얘기하면서 이 세 명에 대해서는 헌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바비 어브레이오는 그런 얘기조차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극성 매니아층이 있어요. 어브레이오는. 소위 얘기하는 세이버 좋아하는 너드들. 이 라인업에서 바비 어브레이유가 저 셋에 비해 모자란 게 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막상 스탯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맞아요, 그게. 통산 WAR도 60.2고요. 통산 WAR7 고점 기준으로 하는 임팩트 지표도 41.6으로 꽤 높은 편이고 조스도 50.9, 카르로스 벨트랑 앤드루 존스랑 비교했을 때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통산 지표를 보더라도 안타도 통산 2,470안타, 존스보다 많아요 오히려. 홈런 400홈런 딱 홈런 288홈런에 도루 400개. 거기다가 이 선수가 통산 OPS는 오히려 가장 높아요 그 라인에서. .870. 그러니까 통산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 9푼 1리, 출루율 3할 9푼 5리, 장타율이 .475, 통산 OPS가 .870. 역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타자들 평균보다도 높아요. 슬러거 기준으로 잡아도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드의 화신인 거야 이 사람은. 근데 투표율 자체는 이제 6년차 들어갔는데 겨우 20%.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누적 스탯이 조금 이제 다른 명예의 전당 선수 대비해서도 좀 밀리는 감은 있고, 네, 그 아마 그 점이 좀 제일 클 것 같기는 한데. 한데. 앤드류 존스 같은 미친 골드글러브 수상 실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성적을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점은 정말 전형적인 OPS 히터. 그렇죠. 정말 전형적인 OPS 히터. 그러니까 고점대를 봐도 OPS가 .99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커리어 초반부에 네. 필라 시절. 근데 그때도 보면은 홈런은 20개예요. 맞아요. 딱 20개. 20개 때도 아니고 20개가 나와요. 근데 매 시즌 20-20을 해줄 수 있는 근데 타율이 3할 3푼이 나오고 출루율은 이제 타율보다 1할 이상 더 높은 출루율이 나오니까 OPS가 거의 1 가까이 찍히는 이제 이런 현대로 왔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셔가고 싶어할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바비 어브레이유도 투표에 들어온 시점이 좀 일렀어요. 네. 맞아요. 은퇴가 빠른 그러니까 예전 선수였다 보니까 좀 투표에 들어온 시점이 빨랐고 그 시점만 하더라도 그런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할 만한 시즌이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3할 3푼 5리의 타율을 기록했던 99년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커리어 하이 시즌은 분명히 이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을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를 했어요. 특별나게 튀는 시즌 없이 WAR 6 정도 찍는 시즌을 거의 10년을 유지를 했고 30대 이후에 들어서도 WAR 2, 3 정도를 꾸준히 찍어주면서 그 지속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모난 데 없이 좋은 커리어를 보냈거든요. 근데 시대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게 본인의 그 커리어 기준으로 가장 높은 OPS를 기록했던 1999년 시즌 .995 MVP 투표에서 23등밖에 못했습니다. 시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MVP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냐라고 이제 그 순위를 보게 되면은 뭐 당시 뭐 치퍼 존스라든가 제프 베구엘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맷 윌리엄스, 그렉 본, 그리고 65홈런을 기록했던 마크 맥과이어, 그리고 뭐 로빈 벤추라, 마이크 피아자, 에드가르도 알폰조 이런 선수들,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다못해 뭐 칼 에버렛, 뭐 브라이언 조던 이런 선수들이 바비 어브레이유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MVP 투표에서. 근데 당시 그 1999년 시즌 내셔널리그 MVP 투표를 받았던 선수들 쭉 WR 기준으로 줄 세워놓고 보면요. 바비 어브레이유가 6등, 7등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좀 이전 시대 선수. 그러니까 그 약물 에라의 끝자락에서 그 커리어 피크를 보냈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은퇴가 어쨌든 200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고 201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졌고 후보군으로 올라간 것도 201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진짜 트렌드의 희생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선수가 커리어를 좀 한 5, 6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쯤 후보군에 올랐으면은 첫 투표부터 30, 40%는 받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브이 어브레유가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앤디 패티시라든가 이런 선수와 더불어서 좀 시대의 약간 희생자 느낌이 있다. 명예 전당 투표에서는.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케이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후보군에 올랐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2026년도부터 새로이 후보군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뭐 그 선수들 한번 쭉 호스트님께서 한번 이름을 일단 나열을 해주시겠어요? 다는 아니고. 네, 콜 해멀스, 라이언 드론, 알렉스 고든, 추신수 이렇게 선수들이 쭉 있는데요. 이 선수들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네요. 추신수 선수도 이제는 벌써 명예전당 들어갈 타이밍이 됐네요. 벌써. 이게 애초에 그 한국인 선수가 명예전당 후보에 당연히 들어간 선수는 당연히 아직 없고 명예전당 후보에 오른 것도 사실 추신수 선수가 이제 처음이에요. 네, 이제 최초가 될 거거든요. 자격 요건이 처음이었죠. 네. 네.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조금 많이 붙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어렵겠죠. 네. 좀 누적 스탯도 좀 아쉽고 뭐 수상 경력이 많았냐 그것도 좀 아니고 분명 좋은 타자였던 건 맞지만 어쨌거나 프라임 때와 말년의 차이가 조금은 났던 그래서 말년에는 심지어 부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유형이라서 수상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득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다면 가장 토론거리가 많이 일어날 투수가 아마 코레멀스일 것 같은데 코레멀스도 누적 스탯만 이렇게 쭉 보면은 킹펠릭스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누적 스탯만 보면은. 근데 코레멀스 같은 경우에는 킹펠릭스처럼 임팩트를 단기간에 확 주고 내려앉은 투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커리어를 그냥 말년에 텍사스 가서도 그렇게 쭉 유지했던 선수거든요. 코레멀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코레멀스와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여러 투수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기준점을 결국 킹펠릭스가 잡아줄 거다라는 시점에서 보면 코레멀스도 과연 몇 턴에 들어갈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킹펠릭스가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야수 쪽에서는 라이언 브론 이름도 되게 오랜만에 보고 알렉스 고든 이름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브론도 결국에는 약물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네. 그래서 애매하네요. 근데 약물 전적이 있다고 하는데 누적 스탯이 엄청 뛰어나냐라고 보면은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론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A로드도 지금 MLB 역대 스탯 찍고 나서 지금 이제 40% 왔다 갔다 하는데 브론은 약물 전전까지 안고 이 정도 성적이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그렇죠. 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전적이 없는 선수였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보더라인이에요. 걸쳐요. 아 맞아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예요. 고점은 확실하거든요. 너무나 확실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투표로 못 간다 하더라도 베테랑 위원회 선에서 선정이 돼서 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좀 보는데 약물 이슈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론의 커리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속성도 생각보다 있는 편이고 고점만큼은 모두들 알다시피 MVP 레벨이었고 근데 저는 이 아까 약물 얘기할 때 언급을 안 했던 거긴 한데 사실 지금도 의아한 부분이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고 실제 현지에서도 뭐 여러 글을 봤을 때 뭐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 주제긴 했는데 버드셀릭을 보냈잖아요 명예전당에. 네. 약물 스캔들을 눈 감아줬던 당사자잖아요. 막말로. 근데 버드셀릭 커미셔너가 명예전당에 헌액이 된 순간부터 약물 전적이 있는 선수들을 무작정 배척할 명분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눈 감아준 수장이 리그의 수장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명분이 뭐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뭐 약물을 한 선수들 중에서도 대표격인 뭐 본즈라든가 뭐 클레멘스 같은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은 약간 본보기격으로 그냥 쳐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한 번 걸렸거나 좀 속된 말로 좀 자잘자잘하게 걸린 선수들 여기까지 쳐낼 명분이 이제 있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하기야 오티즈도 의혹은 한번 있었으니까. 그렇죠. 오티즈도 의혹은 분명히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헌액이 된 선수들 중에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빼박이다라고 하는 선수들 많은 판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약물이 있는 선수들을 다 그냥 성적만 보고 들여보내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명분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다 커트낼 명분이 있느냐.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명분 얘기를 할 정도로 브론이 토론거리를 만들진 않으니까. 토론거리를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커리어를 쌓았느냐, 첫 턴에 들어갈 법한 커리어를 쌓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브론이 청정이라 하더라도 첫 턴감은 아니거든요. 한 7, 8번째 들어갈 만한 그 정도 커리어 쌓았다고 보는데 이쯤에서 한번 언급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주제를 던져봤습니다. 예. 그런 토론은 A로드 때 이루어졌던 거죠. 져야죠. 무조건 첫 턴인데 약물 전적이 워낙 세게 스캔들이 한번 와서 여기까지 투표가 밀리고 40%도 못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들어갈 수 있냐 마냐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논쟁거리가 있는 토론인데 브론은 진짜 만약에 약물이 없었다 하면 어떻게 될지를 토론을 해야 될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재밌는 어떤 주제를 던져볼 만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원팀 플레이어,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하나의 팀에서만 뛰면서 그 구단의 어떤 상징이 된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 투표에 이제 후보군으로 올랐을 때 보너스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놓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브론도? 브론도? 알렉스 고든도? 알렉스 고든도? 알렉스 고든도 그 캔자스 오랜 암흑기의 역사를 이겨내고 그쵸. 월드 시리즈 우승 그렇죠. 이라는 그 타이틀을 만들어낸 그 주역이라고 여기에 하면은... 더해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킹 펠릭스도 아니면 데이비드 라이트도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이어지는 데이비드 거죠. 라이트. 예. 라이트 그렇죠. 물론 헌액이 되긴 어렵겠지만 네. 그 투표율 측면에서라도 예. 그러니까 이 원팀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에 대한 보너스 프리미엄은 또 어디까지 주어질 것인가 존재하긴 하는가 이런 얘기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존재는 하지 않을까요? 전 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실제로 뭐 좀 과거 얘기지만 뭐 데이브 파커라든가 기로지스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들도 특정 뭐 프랜차이즈랑 엮여서 언급이 되고 투표를 받을 때 뭐 프리미엄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어져서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리그 환경에서는 더 프리미엄이 붙으면 붙었지 줄어들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재밌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페드로이아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더스틴 페드로이아. 여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026년도에 올라온 이제 후보군으로 올라올 법한 선수들 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드윈 엔카나시온도 나름 투표율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선수고요. 네. 하위 캔드릭, 닉 마카키스, 헌터 펜스, 지오 곤잘레스, 맷 캠프. 캠프가 좀 아쉬운 케이스예요. 맷 캠프. 고점만큼은 확실했거든요. 예, 근데 지속성 측면에서 좀 아쉽다. 고점이 2년을 못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이슨 킴리스, 다니엘 머피, 릭 포셀로, 맷 위터스 이런 선수들이 2026년 그 후보군 클래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 매체들에서 평가하는 걸 보면은 강한 클래스는 아니에요. 2026년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2027년 클래스도 좀 명예의 전당 후보 클래스 치고는 꽤나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래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투표 추이를 분명히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해멀스, 브라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뭐 고든하고 에드윈 엔카나시온까지는 몇 득표를 얼마나 받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6년 클래스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년까지도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앤드류 존스가 또 마지막일 거고 오마르 비스켈도 마지막일 거고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선수로 존 레스터와 버스터 포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비스켈 얘기부터 살짝 할까요? 살짝 하죠, 살짝. 비스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쵸. 이제 네. 여전히 20% 바깥이어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비스켈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지 스미스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마르 비스켈이 전형적인 수비형 유격수. 통산 OPS가 0.7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통산 홈런도 80개가 안 돼요. 근데 골드글러브 10번. 유격수로. 유격수.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전성기로 뛰었던 구간 내내 수비를 가장 잘하는 유격수였다. 이제 그거 하나. 다만 아지 스미스는 들어갔는데 왜 비스켈은 이렇게 투표율이 안 되냐? 아지 스미스는 공격이 이거보단 괜찮았습니다. 실버 슬러거를 받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비스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비스켈의 WAR은 다 수비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득표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 아마 못 들어갈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유형의 선수일 거다. 시대를 감안하면 아지 스미스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꽤나 전성기 기준으로 나쁘지 않았던 타자였습니다. 예, 그렇죠. 80년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크 구간의 성적을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타자였어요. 근데 비스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이제 WRC 플러스라든가 OPS 플러스 기준으로 봐도 한 급 낮은 타자였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커리어 지속성 측면에서도 맞아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2027년 클래스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호스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클래스가 최근 10년 통틀어서도 가장 약한 클래스 중 하나로 평가를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이너가 버스터 포지랑 존 레스터인데 헤드라이너 치고는 약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따라오는 선수들이 뭐 라이언 지머맨, 또 뭐 카일 시거, 브렛 가드너, 여기다가 뭐 어빈 산타나, 제이크 아리에타, 뭐 제이 브루스, 조시 레딕, 호아킴 소리아, 파블로 산도발 이런 선수들이 따라오는데 분명히 약해요. 네. 정말 꽤나 빈약한 클래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터 포지랑 존 레스터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해도 된다. 충분하다. 해야 된다 여기는. 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클럽맨 프리미엄이 가장 극적으로 적용될 만한 선수를 하나 뽑는다면 그건 버스터 포지일 거예요. 포지션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죠. 예, 포지가 그러고 포수로는 지금 MVP를 받은 게 올해 랄리가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또 없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원클럽맨으로 뛰면서 우승을 3번이나 이끈 그런 것도 있고. 포지가 사실 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은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포지가 은퇴할 때는 어떤 성적을 찍을 것인가라고 예측했던 것보다는 누적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사실 포지 정도면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첫 턴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첫 턴에?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턴? 저는 포지가 만약 선수 생활 5년 더 했으면 첫 턴에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누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가 수상 경력이 MVP 1회, 신인왕, 타격왕도 있죠. 올스타 7회, 월드 시리즈 반지 3개, 골드 글러브도 한 번 받았고 실버 슬러거 5번에 타격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만 보면은 퍼스트가 맞거든요. 첫 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즌이 12시즌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적 WAR이 안 쌓였어. 그러니까 누적 WAR은 오히려 브론보다 낮아요. 맞아요. 시즌이 적으니까. 34세 시즌에 은퇴를 했는데 지금 선수를 뛰는 거 보면은 5, 6년이 뭐야. 잘만 하면 7년도 뛸 수 있는 나이대에 은퇴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예의 전당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들어가는 거죠. 포지는 사실 원클럽맨이 아니었더라도 이 성적이면은 그냥 들어갔어야 돼요. 이 커리어를 좀 더 길게 끌고 왔으면. 근데 커리어가 너무 짧게 끝나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마지막 시즌에 못했냐. 마지막 시즌에도 잘했어요. 마지막 시즌에 샌프란시스코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본인 의사로 은퇴한 거잖아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 많이 벌었고.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조이 바트를 1라운드 픽으로 뽑아버리는 낭패를 그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의 스노우볼이 굴러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스탯 자체는 분명히 좋은데 누적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민되긴 하네요. 첫 번째 때 득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포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작용해서 결국엔 명예전당 현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첫 턴인지는 잘 모르겠고 몇 번째에 들어갈지가 의문인데
포수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여러 제가 지표를 봤는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포수들의 평균 BWR이 53.6, 평균 WR7이 34.9, 그리고 평균 조스가 44.3이고요. 포즈 같은 경우에는 BWR은 아무래도 커리어 지속성이 짧다 보니까 44.8에서 그쳤고, 근데 WR7은 36.6. 그 피크 7년간의 퍼포먼스는 역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포스들하고 비슷하거나 그 위에요. 임팩트만 놓고 보면. 그리고 조스 역시 40.7로 대부분의 이제 명예의 전당 헌액 포스들과 유사한 수준. 그래서 여기에다 더해서 그 원클럽맨의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은, 그리고 그 짧은 커리어 대비 굉장히 화려한 수상 실적이 더해지면은 헌액은 된다. 될 것 같긴 해. 언제 되느냐가 문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레스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레스터의 커리어라든가 여러 지표를 쭉 살펴봤을 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킹펠릭스랑 해멀스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킹펠릭스랑 해멀스의 그 헌액 여부, 그 득표율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26, 7년 이후에 나오는 그 1년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투수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그 명예전당 그 헌액 후보군들 그 중에 보면은 그레인키로 시작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슈어저, 벌랜더,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커쇼, 디그롬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디그롬은 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될 건데 앞에 4명은 다 첫 턴이에요. 무조건 첫 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레인키, 슈어저, 벌랜더, 커쇼까지는 그냥 첫 턴이에요. 근데 그 뒤로 더 가면은 지금 커리어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150승, 200승 언저리 투수들이 또 대거 그렇죠. 출몰한단 말이죠. 카일 핸드릭스. 그렇죠. 나오면. 이 선수들의 기준점을 해멀스랑 펠릭스가 정해줄 거고, 이 펠릭스랑 해멀스 득표율에 따라 레스터 득표율도 정해질 거예요. 네. 트렌드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2015년, 2020년 이후로 명예의 전당 후보군으로 올라오는 투수들의 누적 지표 기준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좀 더 가면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메이저리그의 투수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발들의 이닝 히팅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들의 그 부상 빈도 역시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승이라는 그 지표가 과거에는 명예의 전당 헌액도 아니고 후보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점이었잖아요. 네. 너 통산 승수 200승 안 되면은 후보로도 올라오기 어려워. 200승 뭐 2000이닝 네, 2000이닝 뭐 진짜 빡세게 보는 사람들은 2500이닝, 3000이닝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트렌드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와중에 이게 재밌는 관찰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멀스랑 킹펠릭스가 만약에 뭐 헌액 여부를 떠나서 득표율조차도 50% 아래로 나온다? 60% 아래로 나와가지고 뭐 10년까지 가는데도 터무니없이 너는 못 간다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명예의 전당은 앞으로 선발 투수가 들어가지 못해요. 콜, 벌슈 그 제외하면은 그 이후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생각나는 투수도 딱히 없긴 하죠. 그렇죠. 폴 스캔스가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뭐랄까? 10년 이상 유지해야죠. 아니면 타릭 스쿠발이 지금처럼 40살까지 하든가. 그럼 그건 말도 안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 투표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후 많은 걸 바꿀 것 같아요. 이 해멀스랑 킹펠릭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 선수들이 모던 MLB의 일종의 그 에이스 지속성 있게 뛰었던 에이스의 기준점과도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사실 클래식한 에이스의 기준점은 사바시아를 끝으로 멸종했어요. 그렇죠. 이닝 많이 먹어주고 그렇죠. 승수 많이 따주는 뭐 그런 워크홀스 형식의 그렇죠. 에이스. 그 패티시 좀 더 더 올라갔을 때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명 킹펠릭스랑 그다음에 해멀스 투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선수들은 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거고요. 예,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027년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면 왜 약한 클래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클래스에 2000안타 이상을 친 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300홈런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딱 한 명 있는데 정말 의외의 이름이에요. 제이 브루스. 제이 브루스가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게 최다 홈런이에요. 300홈런이 나오네. 이 클래스 최다 홈런 보유자예요. 근데 그마저도 OPS 0.8이 안 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약한 빅뱃이죠. 클래스. 예, 전형적인 빅뱃. 그래서 좀 진짜 역대 21세기 들어 최악의 클래스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긴 하고 예, 참 선수 몇몇 하나하나를 봤을 때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트레버 바우어도 있네요. 이제 보니까 트레버 바우어. 근데 이 선수는 은퇴한 걸로 쳐야 돼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안 올 거니까. 네. 근데 아직 선수 생활 하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오면 없어지겠죠. 돌아오면 없어지는 거잖아. 밀리는 거잖아. 돌아올 수 있나? 덱스터 파울러. 그렇죠. 그다음에 앤드루 밀러도 있네요. 데렉 홀랜드, 베탄시스. 그러니까 그 캔자스 시티 그 시절 불펜들 웨이드 데이비스도 있고. 뭐 많네요. 근데 불펜은 언제나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게 명예의 전당이고 뭐 다른 MLB 수상 종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네. 진짜 와그너나 리베라 정도 안 하면은 불펜을 안 쳐줘요. 네. 여기서는. 맞아요. 그래서 뭐 포지 레스터 얘기를 해봤고 그 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나 그런 글들을 봤을 때 10% 정도라도 희박한 확률이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브렛 가드너랑 라이언 지머맨. 가드너 케이스 사실 되게 재밌는 케이스예요. 가드너가 은근슬쩍 꽤나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놓긴 했어요. 브렛 가드너가. 물론 명예의 전당급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좋은 누적과 어떤 그 지표들을 쌓아놨다는 거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27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28년도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28년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후보들이랑 마지막 기회 앤디 패티트랑 새로운 후보는 알버트 푸올스, 야디어 몰리나, 로빈슨 카노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턴 헌액자들 몇 명 보이고요. 일단 푸올스는 가시고 첫 턴에 못 들어가면 명예의 전당 폐지해야 돼요. 일단 만장일치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은데 만장일치까지는 이치로도 못 받은 게 만장일치인데 이치로도 못 받았는데 네, 리베라만 만장일치 받았죠 지금까지. 푸올스는 일단 첫 턴은 무조건 가고요. 가야죠. 못 가면 진짜 명예의 전당 폐지해야 돼. 갈 사람이 없어요. 해체. 푸올스 첫 턴에 못 가면 진짜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야디어 몰리나도 꽤나 좋은 케이스를 쌓아놨고요. 근데 야디어 몰리나는 제 생각에는 첫 턴 애매해. 모르겠어요. 저는 몰리나도 충분히 첫 턴에 몰리나도 원클럽맨이기도 하고. 확실한 건 몰리나는 스탯으로 보면 못 가요. 맞아요. 몰리나가 공격이 좋았던 시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탯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선수는. 결국 일단 원클럽맨이라는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 수비로 쌓은 저 WAR이라든가 그걸 얼마나 쳐주느냐. 그렇죠. 그걸 얼마나 쳐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포수로 골드글러브 9번은 대단한 업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 몰리나는 포지한테 걸려 있어요. 포지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은 득표를 받고 가느냐에 따라 몰리나도 결정이 될 겁니다. 엮여 있어요. 근데 포지랑 다른 점은 몰리나는 그 커리어를 나눠서 길게 늘린 느낌이죠. 선수 생활을 아무튼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첫 턴일지가 좀 의문이죠. 네, 의문이죠. 들어가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로빈슨 카노가 좀 재밌는. 네. 카노는 아직 어딘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남미 쪽에서 뛰고 있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카노도 진짜 대단하네요. 누적 스탯 이제 보니까 엄청납니다. 성적으로만 보면 카노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2루수에 620홈런, 통산 타율이 3할 1리에 통산 OPS 0.839, 통산 그러니까 전성기 기준 WR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근데 통산 WR이 68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전성기 그 프라임 7년을 아주 화끈하게 보냈던 선수인데 2번 걸려가지고 카노도 결국 약물 이슈가 있어서 2번 걸렸죠 여기도. 네, 카노도 2번. 카노도 완전 빼다 박았죠. 숫자 자체는 못해도 3번 안에 들어갈 그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통산 2,639안타, 335홈런, 그리고 OPS 플러스 124, BWR 기준으로 68.1. 이거 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 평균 기준으로 봐도 상위 30% 안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선수로서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 28년도 클래스 중에 다크호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안드렐톤 시몬스입니다. 오마 비스케라고 비슷한 류인데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어떤 유튜브 그 메이저리그 영상을 다루는 어떤 좀 너디한 유튜브 중에 플리시 베이스볼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안드렐톤 시몬스의 그 명예의 전당 케이스에 대한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보고 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20분짜리 영상이니까 찾아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문제는 이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짧아요. 네, 10년인가 11년? 네. 근데 그 10년, 11년의 그 유격수로서의 지배력은 역대 원탑 수준입니다. 그렇죠. 저 WAR 36.7 찍히는 거 저거 다 수비로 쌓은 거거든요. 맞아요. 공격은 사실상 없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수비로만 WR을 10년 동안 36을 쌓았다. 그 얘기는 매년 3에서 4 정도를 수비로만 쌓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고. 근데 11년은 좀 너무하긴 했네요. 이게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아서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당장 비스켈은 그렇죠. 선수 생활 24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비스켈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일부러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가 처음 명예의 전당 그 후보로 올랐을 때는 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피크를 찍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50%를 넘겼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려왔냐? 그 사법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저희가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확 내려갔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가 약간 죄가 무죄였나 뭐 어쨌든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뭐 이 선수 투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의 법적인 이슈다 보니까 굳이 이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시몬스는 비스켈과 비슷한 루트를 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투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반 한 20%대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비스켈과의 유사성을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선수들을 좀 언급을 해보자면 데이빗 프라이스도 있고요. 이제 좀 약간 낭만 전용으로 간다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많은 표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적이 안 되죠. 누적이 너무 부족해요. 일찍 은퇴를 해서. 오히려 누적 쪽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프라이스가 괜찮아요. 2002년, 2003 탈삼진 할 건 다 했네요. 그래도 말년에 좀 힘든 구간이 있어서 그랬지. 기본 조건은 프라이스도 충족을 했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유사성을 따지면 존 레스터랑 비슷합니다. 지표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 두 명까지도 언급을 해볼 만하고 추가적으로 좀 흥미로운 선수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스틴 업튼도 나름대로 표를 좀 5%보다 더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5%보다 못 받으면은 후보군에서 탈락을 하잖아요. 5%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로렌조 케인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 투표 인단의 성향에 따라서는 표를 줄 수 있겠다. 5%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충 프라이스, 케인, 몰리나, 푸올스, 카노, 시몬스, 업튼, 스트라스버그 뭐 이 정도까지가 5% 커트라인을 넘기지 않을까? 네. 나머지는 거의 불펜이거나 유틸리티맨 성격이 좀 강해서 좀 애매할 것 같고 28년도 클래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사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늘어지면은 그리고 너무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을까봐 28년도까지 끊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9년도, 30년도 클래스부터는 아직 은퇴를 안 한 맞아요. 현역도 있어요. 현역들도 있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해야 5년이 지나야 후보군으로 등록이 되는 거라 지금 얘기해야 할 의미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2028년도 클래스 정도로 끊어봤는데 뭐 그래도 2029년도 클래스부터는 이제 은퇴를 한 선수들이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029년 클래스 한번 프리뷰 느낌으로 짧게 찾아봤는데 여기가 진국이더라고요. 무조건 가야 될 선수들 좀 보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시즌에 은퇴한 선수들이 29년 클래스의 후보군으로 등록이 됩니다. 몇 명 언급을 해보자면 미겔 카브레라 첫 턴이죠. 잭 그랭키 첫 턴이고요. 그렇죠. 조이 보토 여기도 첫 턴일 것 같은데요. 어지간하면 턴이 유력한데 안 돼도 세 턴 안에 갑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에 밀리면 그럴 수 있는데 못 갈 성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포팅 캐스트로 나오는 선수들이 뭐 웨인라이트라든가 코리 클로버도 있고
매디슨 범가노 있고요. 그다음에 넬슨 크루즈 있고 에반 롱고리아 있습니다. 뭔가 슬슬 익숙한 선수들이 좀 나오네요. 꽤나 강한 클래스라고 봐도 무방해요. 첫 턴에 들어갈 법한 선수가 3명이나 있고 일단 그 외에 뭐 여러 턴에 걸쳐서 투표를 좀 받을 만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2029년 클래스부터 30년 클래스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꽤나 강해져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지배한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 아이콘들이 대충 이 29, 30, 31년도 클래스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흥미로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카브레라 얘기 간단하게 해보시죠. 뭐 가야죠. 첫 턴. 네, 들어가세요. 아니 무조건 첫 턴이죠. 이 카브레라는 푸얼스 형님이랑 손잡고 그렇죠. 연단위로 이제 차례대로 가시면 되겠네. 카브레라가 500홈런 3,000안타를 했죠. 네. 상징성도 있고 성적도 챙겼고. 기가 막히죠. 그러면 가야죠. 여기다가 보토도 마찬가지긴 하죠. 사실상 원클럽맨이긴 하니까 성적이 나빴냐 하면은 보토 스타일대로 너무나 잘했잖아요. 통산 출루율이 4할 9리. 통산 OPS는 .920. OPS는 카브레라보다 높아요. 높아요 더. 네, 장타 오히려 홈런을 150개나 덜 쳤는데도 높고. 그다음에 잭 그레인키. 우리 시대 최고의 투수 중 하나. 3,389이닝. 3,000탈삼진 채웠으면 그걸 못했죠, 그걸.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2,979개. 한 5경기 정도 더 던졌으면 할만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225승. 네. 클래식 스탯 기준으로 봐도 이 선수가 뛰었던 시대를 감안하면은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콜 벌슈 그리고 커쇼 벌랜더 그다음에 슈어저 그레인키 이 라인에 이제 출발점을 알리거든요. 네 명 다 첫 턴에 갈 텐데 전 그레인키는 득표율을 얼마나 받을까가 궁금해요. 사실 75%는 무조건 넘길 거고 80을 일단 넘기느냐 마느냐 넘길 것 같고요. 90이 궁금해요. 넘길까? 경쟁자가 좀 빡세가지고 사이 영상이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조금 사실 그 그레인키가 몬스터 시즌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사이 영상을 한번 그때 ERA 플러스가 막 200 막 몇인데 맞아요. 아리에타한테 밀렸었나? 아리에타도 정신 나간 시즌을 보내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사이 영상이 한 번밖에 이 정도 커리어를 쌓은 투수가 사이 영상이 한 번밖에 없고 월드 시리즈 우승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레인키가 그래서 팀이 캔자스여서 80은 뭐 첫 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고 90까지 가기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80% 중반. 네, 80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0을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그레인키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이후에 그 다른 투수들의 득표율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4대 천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그 중에 약간 아래쪽으로 그렇죠. 빼두는 게 그레인키거든요. 0.5단계 정도 아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나올 뭐 슈어저, 벌랜더, 커쇼는 그레인키보다는 조금 위거나 비슷한 선상에 있거나 그분들은 커쇼는 확실히 위. 그러니까 사이 영상이 세 번씩 있는 분들이어서 우승도 하셨고 사이 영도 많이 타셨고 MVP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레인키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다른 이제 후속타들이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2025, 6, 7, 8, 9 5년에 걸친 명예의 전당 후보군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저희가 딥하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야자수에서 앞으로 또 이 특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하면 안 돼요. 저희 방송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한번 프리뷰 느낌으로 훑어보는 느낌으로 한 클래스 하나당 10분에서 20분 정도 소비를 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베이스볼 레퍼런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투표 그런 추이라든가 득표율이라든가 이 선수의 통산 스탯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또 뭐 누가 투표 누가 했고 누가 표 안 줬는지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재밌는 자료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유 시간 남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그리고 앞으로 언급될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선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것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바뀌기도 하는 거라 얘기할 거리가 좀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꾸준히 얘기할 주제니까요.
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